노년의 사랑은 왜 죄가 되었나? 그는 71세였습니다. 사랑을 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통장을 빼앗겼고 병실에서 연인을 쫓아내는 장면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노년의 사랑이 왜 죄 취급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김영수 71세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고 모범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33평 아파트 그곳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 총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왔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명절 때 정도.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네 보건소 무료 혈압 측정 대기실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박정란 67세 5년 전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30년간 남편의 무시와 폭언을 견뎠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떠났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보건소 대기실에서 김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혈압 측정지를 받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박정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떨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 약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날씨에 대한 이야기,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대화였습니다. 다음 주 같은 보건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세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보건소 앞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박정란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혼자였다는 것.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박정란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니까 살맛이 난다고. 김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음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71세와 67세의 조심스러운 손 맞잡기였습니다. 그들은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나눌 동반자를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간 사이 아들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 그대로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박정란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산책 약속, 카페 약속, 병원 동행 약속. 사진첩에는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71세 아버지가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게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자신도 사람이고 외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우면 자식들 집에 오면 된다고. 왜 여자를 만나냐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김영수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어디 나갔냐고, 그 여자 또 만났냐고. 김영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차 마셨다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 그만 만나라고. 다음날 딸도 찾아왔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나이를 물었고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딸은 요즘 황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돈을 줄까봐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기 돈인데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주 금요일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4명.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김영수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아직이라는 건 나중에는 생각한다는 거냐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사위는 요즘 황혼 이혼하고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정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박정란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자기들의 만남을 알고 난리라고 말했습니다. 박정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딸도 똑같다고. 엄마가 이상한 남자 만난다며 통장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박정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김영수도 몰랐습니다. 그냥 외로워서 만났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만났습니다. 자식들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사람 없는 공원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새벽 3시 김영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뇌경색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간신히 핸드폰을 잡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큰 경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김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정란이었습니다. 김영수가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아들이 먼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란은 김영수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고.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입원 중이라고. 박정란은 어느 병원인지 물었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올 필요 없다고.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가족만 들어간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실에서 김영수는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김영수는 알았습니다. 저 전화가 박정란이었다는 것을.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수는 물었습니다. 지금 박정란에게서 전화 온 거 아니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그녀를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굴만 보고 싶다고. 하지만 아들은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더 보고 싶은 거라고. 아들도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혈압 오르면 큰일 난다고. 김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느냐고. 아들은 자식들이 있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수는 되물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오느냐고. 명절 때 한두 번이냐고. 아들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박정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를 만나줬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
박정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김영수가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김영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병원을 알았냐고 물었고 박정란은 병원 몇 군데에 전화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박정란은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고. 박정란은 유리문 너머로 김영수를 봤습니다. 김영수도 그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다발을 간호사 데스크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김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쫓겨나는 모습을 자기 자식 손에. 그는 71년을 살며 이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퇴원 3일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공증 유언장 관련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아들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 유언장을 쓴 거냐고. 김영수는 작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왜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김영수는 자기 일인데 왜 말해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고. 김영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한테 재산을 준 건 아니냐고. 김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것만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거라고. 김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하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보라고. 자식들은 법무사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언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아들이 따졌습니다. 적어도 수혜자가 누군지는 알려줄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가 회의를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분명 그 여자한테 뭔가 준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리 없다고 자식들한테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어쨌든 확인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영수를 두 군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경과와 정신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의사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지. 김영수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아들은 반박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치매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판간이 정신상체 검사 결과 28점. 정상 범위였습니다. 딸이 따졌습니다. 치매 초기일 수도 있지 않냐고. 더 정밀한 검사는 안 하냐고. 의사는 환자가 원하면 하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고. 아들은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거 아니냐고. 아들은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 돈이라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박정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만 만나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란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김영수는 대답했습니다. 이러다간 둘 다 자식들한테 미움만 받을 것 같다고. 박정란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고.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박정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이유는 묻지 않겠다고. 김영수가 사과했습니다. 박정란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도 김영수를 만나서 행복했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김영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겠냐고. 김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 상속분을 법정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법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러시면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김영수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자기 돈이라고. 법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박정란 씨에게는 어떻게 하겠냐고. 김영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줄 게 없습니다. 법무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박정란에게 돈을 주면 자식들이 그녀를 괴롭힐 게 분명하다고. 그녀만큼은 지켜주고 싶다고.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1년 후 김영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박정란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봄날 김영수는 동네 보건소를 지나갔습니다. 무료 혈압 측정 대기실,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박정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박정란을 봤다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자기가 다가가면 그녀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고. 71년을 살았지만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은 처음이라고. 그리고 2년 후 김영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간다고.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고.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에 기부된다고. 총 12억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 계산대에 박정란이 손님 물건을 찍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 작은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노인복지재단에 12억 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박정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TV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씨, 노년의 사랑이 죄가 된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김영수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연인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사랑할 자격도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사랑을 감시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입니다.